어린 시절 블라디미르 푸틴의 꿈은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에 입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KGB 요원이었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자신의 목표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지역 레닌그라드 KGB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푸틴은 학창시절 내내 KGB 사무소에서 지시한 프로그램과 수업을 성실히 수강했습니다. 푸틴은 최대한 정확하게 KGB 명령을 따랐습니다. 동시에 푸틴은 유도를 연마하면서 체력과 전투력을 길렀습니다. 마침내 KGB 신임위원이 된 푸틴은 1985년 동독 드레스덴에 도착했습니다. 드레스덴에서 푸틴은 생애 최초로 비밀 임무, 밀수, 그리고 암살을 경험했습니다. 푸틴이 도착했을 당시 동독의 드레스덴은 오지에 불과한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드레스덴에 배치된 KGB 장교는 총 6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독 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동독에 집권한 공산당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감지한 KGB는 루크 작전이라는 비밀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루크 작전의 목표는 독일 정치계의 KGB 위 대리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이 통일되더라도 독일 내에 KGB 위 세력을 심어두는 것이 루크 작전의 목표였습니다. 루크 작전에서 푸틴의 역할은 대부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푸틴이 동독 비밀 경찰인 슈타지의 KGB 연락 핵심 장교 지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심지어 자신만의 슈타지 신분증을 가지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통해 푸틴은 슈타지 건물에 접근할 수 있었고 루크 작전에 필요한 요원을 쉽게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테러도 푸틴이 맡은 주요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KGB는 KGB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 서독의 마르크스주의 단체 적군파와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독의 주요 금융기관 중 하나인 도이체방크의 회장이 출근길에 차에 있던 수류탄이 터져 즉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테러 사건은 적군파에 의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군파는 동독의 슈타지와 연결된 훈련 캠프에서 정확한 군사 폭발 기술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체방크 회장의 사망으로 도이체방크의 경영은 약화되었고 슈타지 계열의 은행이 시장을 장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KGB와 슈타지가 수행한 이러한 비밀 작전은 곧 다가올 푸틴 독재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소련 시대 집권 공산당과 KGB는 생선을 맡은 고양이 같았습니다. 이들이 연합하여 저지른 금융범죄와 세탁 목록은 실제로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공산당과 KGB 각 꾸민 공동계획 중 하나는 해외의 공산주의 단체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 정부는 기부금 중 일부를 공산당원들에게 송금한 다음 KGB를 통해 해외로 보내어 횡령을 진행했습니다. KGB와 공산당은 본질적으로 국가 전체의 재정과 경제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보리스 옐친 치하의 자유개혁 시대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옐친은 1991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정권 이후 대통령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1991년 10월 옐친 대통령은 KGB를 폐지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옐친 대통령은 KGB를 4개의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분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직 KGB 요원들은 1990년대 전반기 내내 정부 고문, 고위관료 자리를 차지하면서 석유 부문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옐친의 대대적인 민주화 개혁 이후 KGB 요원들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개혁에는 여러 산업의 민영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벌 출신의 청년 정치인 그룹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옐친의 국고는 고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블라디미르 포타닌이라는 은행가가 주식 대부금 민영화라는 기발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주식 대부금 민영화란 포타닌과 동료 재벌들이 옐친 정부에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석유 및 기타 자원 분야에서 러시아 주요 기업의 지분을 받는 내용의 제안이었습니다. 주식 대부금 민영화를 통해 재벌 출신 청년 정치인들은 전직 KGB 관리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타닌은 1995년 12억 달러의 이익을 낸 노르니켈의 대주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포타닌이 지불한 대가는 러시아 정부에 대한 1억 7천만 달러 어치의 대출뿐이었습니다.
나아가 옐친 정부는 포타닌이 예상했던 대로 대출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타닌은 노르니켈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청년 정치인들은 러시아의 다양한 핵심 산업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KGB 요원들은 여전히 부활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1990년 초 소련이 무너지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알려진 레닌그라드 지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싹트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주목했습니다. 푸틴이 생각하기에 민주화 운동은 러시아에 대한 공산당의 지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곧 푸틴은 KGB와 아나톨리 sobcha크라는 인물 사이의 연락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sobcha크는 공적으로 민주주의에 찬성하며 KGB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카리스마 넘치는 법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KGB와 sobcha크 사이에는 비공식적인 거래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5월 sobcha크는 푸틴을 그의 오른팔로 하여 새로운 시위회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곧 sobcha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고는 비어 있었고 상점 선반에는 오이절임밖에 없었으며 느슨한 치안은 조폭들이 지역 사업권을 쥐락펴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체가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을 통해 푸틴과 KGB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KGB의 경제적 부활은 옵샤크라는 검은 돈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KGB는 옵샤크를 통해 개인적인 용도와 전략적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푸틴이 이끄는 시위원회는 옵샤크의 조성을 위해 주요 기업들의 9,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는 굶주린 도시의 식품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굶주린 도시의 식량으로 오는 대신 옵샤크로 흡수되었습니다. KGB는 옵샤크 외에도 빅토르 하르첸코가 운영하는 레닌그라드 항구도 장악했습니다. 1993년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이동 중이던 하르첸코는 경찰에 의해 제지되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하르첸코는 석방되었지만 이미 푸틴의 KGB 요원들이 하르첸코의 자리에 그들의 측근을 임명해 놓은 후였습니다. 마침내 KGB 장교들은 탄보프 조직범죄단과 연계된 일리아 트라베르를 통해 레닌그라드 항구와 석유 터미널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푸틴과 KGB 요원들은 트라베르가 푸틴의 KGB 동료 중 한 명인 게나디 팀첸코와 함께 항구와 석유 터미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트라베르와 팀첸코는 푸틴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국유 산업의 고위 임원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시장 아나톨리 sobcha크는 1996년 여름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sobcha크에 충성했던 블라디미르 푸틴은 즉시 시 행정부에서 사임했습니다. 푸틴은 사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모스크바에 초청받았습니다. 크렘린 행정부에서 부국장직을 맡을 것을 요청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푸틴은 부국장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푸틴은 크렘린 행정부의 외국자산운용부서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해당 직위는 러시아 제국의 부의 핵심과 맞닿는 자리였습니다. 바야흐로 푸틴의 정치적 전성기가 도래한 것처럼 보였으나 푸틴의 극적인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자산운용부서 장관으로 승진한 푸틴은 이후에도 여러 자리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우선 푸틴은 통제부서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통제부서에서 푸틴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무질서한 곳으로 간주되는 지역에 대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3개월 후 푸틴은 KGB를 계승한 보안기관인 FSB의 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8월 9일 월요일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푸틴이 새로운 국무총리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푸틴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푸틴의 뒤를 봐준 것은 전직 KGB 장성들이었습니다. 전직 KGB 장성들은 자신들과 협력하고 자신들의 명령에 따르며 텔레비전에서 대중에게 강인하게 보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푸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푸틴은 아직 대중의 눈에 띄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9년 9월이었습니다.
세 차례의 치명적인 폭탄 테러가 러시아 전역의 아파트 단지를 휩쓸었습니다. 테러 사태는 전국적인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부상한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푸틴은 마치 국가의 총사령관처럼 행동했습니다. 폭탄 테러의 범인을 체첸 지역으로 돌린 푸틴은 체첸 전역에 대한 공습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에 대한 공개 연설을 통해 선량한 러시아인의 죽음에 반격하고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러시아 사회에 떠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폭탄 테러가 체첸이 아닌 FSB에 의해 비밀리에 조직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폭탄 테러와 그 대처 과정은 확실히 푸틴이 대중의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으로부터 강인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옐친이 푸틴의 대통령직을 넘겨주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집권 초기 푸틴 정권이 권위주의와 독재 정권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선견지명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라는 재벌 출신 정치인이었습니다. 베레조프스키는 ORT라는 텔레비전 채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ORT는 방송 시간의 대부분을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한 번은 비극적인 러시아 잠수함 폭발 사태가 있었던 직후 태연히 제트스키를 타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을 반복해서 송출하기까지 했습니다. ORTV 방송에 분노한 푸틴은 횡령 혐의로 베레조프스키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베레조프스키는 러시아를 탈출했습니다. ORT에 대한 푸틴의 탄압은 러시아의 언론 재벌과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독재 정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푸틴의 다음 목표는 석유 재벌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 정부는 석유 산업에 대한 독점권을 상실했으며 러시아의 석유 산업은 루크오일, 유코스, 수르구트네프테가스 및 로스네프트라는 4개의 기업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옐친 정부의 주식 대부분 민영화로 인해 석유 산업은 재벌 출신 정치인들의 손에 확고하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푸틴이 옐친으로부터 정권을 잡은 후에도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재벌 출신 청년 정치인들의 재산이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이에 푸틴의 목표는 석유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 되었습니다. 로스네프트는 이미 국가 통제하에 있었고 수르구트네프테가스의 사장은 KGB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루크오일과 유코스라는 두 기업이 핵심 목표가 되었습니다. 푸틴의 언론 탄압과 마찬가지로 루크오일의 회수도 가짜 조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루크오일의 이사 중 한 명인 바기트 알렉페로프가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루크오일의 제1부사장이 복면을 쓴 경찰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받고 납치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푸틴 정부는 루크오일이 체납세로 1억 300만 달러를 정부에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망가져버린 루크오일은 푸틴 정부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루크오일에 대한 알렉페로프의 지분 중 일부가 비밀리에 푸틴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물론 루크오일은 여전히 이것이 사실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석유 기업은 유코스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 최고 갑부였던 유코스의 오너는 자신의 기업을 뺏기지 않고자 했고 이는 또 다른 탄압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때 석유기업 유코스의 오너이자 CEO였던 재벌 출신 러시아 정치인 미하일 호도르콥스키는 자칭 아드레날린 중독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호도르콥스키는 장비 없이 암벽 등반을 즐겼으며 감옥에 수감되어 칼로 위협을 받았을 때에도 평온한 수면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석유기업 유코스를 국유화하려고 했을 때 호도르콥스키는 이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호도르콥스키는 서방 석유 시장에서 유코스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서양인 경영진과 시추 장비 제조업체를 고용했습니다. 호도르콥스키는 러시아 10대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를 가르치는 자선단체인 오픈 러시아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호도르콥스키는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이 참석한 회의에서 러시아 정부의 부패를 비난하는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도르콥스키의 대담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탄압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내내 호도르콥스키는 공산당을 포함한 푸틴의 정치적 반대 세력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호도르콥스키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호도르콥스키는 푸틴 정부가 추진하는 크렘린궁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개인 만찬에서 푸틴은 호도르콥스키에게 공산당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상대로 호도르콥스키는 푸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푸틴은 발빠르게 재벌 출신 정치인과 유코스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경찰이 유코스의 보안국장 알렉세이 피추긴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호도르콥스키의 오른팔 플라톤 레베데프 역시 체포당했습니다. 잇따른 조사에 유코스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몇 달 후 기관총을 든 FSB 특공대가 모스크바 전역의 유코스 관련 지역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호도르콥스키 본인마저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재판 전 8개월 동안 호도르콥스키는 모스크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호도르콥스키는 이러한 사태가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역시 푸틴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졸속으로 급하게 진행되었고 법률은 선택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호도르콥스키는 탈세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푸틴과 그의 부하들은 호도르콥스키에 대한 재판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단지 한 명이 재벌 출신 정치인이 저지른 잘못에 엄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유코스를 해체하고 유코스의 자산을 푸틴 정부가 몰수하는 결말로 종료되었습니다. 유코스가 해체되기 전 러시아 석유 생산의 80%가 민간 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현 시점에서는 45%에 불과합니다. 2003년 10월 23일 수요일, 크렘린에서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모스크바 두브로브카 뮤지컬 극장에서 모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탭댄서들이 무대 위로 오르는 순간 900명의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뮤지컬의 2막이 시작되었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장한 체첸 전사 40명이 극장으로 돌진해 돌격소총으로 경고 사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체첸 전사들은 건물 전체를 폭탄으로 휘감고 강당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히잡과 폭탄 벨트를 착용한 여성들이 일정한 가격을 두고 늘어섰습니다. 극장을 점거한 체첸 전사들은 체첸 공화국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종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정부에 군대를 철수하기 위한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러시아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극장을 폭파시킬 것이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체첸 전사들의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포위된 지 3일 만에 러시아 국방부는 오피오이드 펜타닐 가스를 강당에 방출했습니다. 펜타닐 가스는 무차별 살상 무기였습니다. 펜타닐 가스를 통해 체첸 전사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함께 있던 113명의 포로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나아가 FSB는 신문을 위해 체첸 전사들을 생포하기보다 바로 사살했습니다. 테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 푸틴 정부 내부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테러 사태는 당시 FSB 국장이었던 니콜라이 파트루쇼프가 체첸 전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해당 테러 사태는 전 세계 지도자들로 하여금 푸틴을 칭찬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의 관점에서 푸틴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의 평가는 급등했고 FSB는 예산 확대라는 보상을 받았으며 러시아군은 체첸 침략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테러 사태는 푸틴 정권의 국가 정체성 구축을 위한 신화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푸틴 정권이 사용한 여러 전술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겪었던 역사적 희생과 고통을 강조하는 러시아 정교회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푸틴은 체첸의 또 다른 테러 공격을 아무런 증거 없이 서방인에게 돌려 반서방주의를 고조했습니다. 친서방 세력의 혁명이 러시아 뒤뜰인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에서 발생하자 반서방적 수사학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2004년 러시아의 석유 기업인 유코스가 푸틴 정부에 의해 해체되자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는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의 몇 가지 거래를 통해 권력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당시 반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에 속한 소가즈라는 보험회사의 주식이 잘 알려지지 않은 세 개 회사의 싼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세 기업은 모두 푸틴의 오랜 동맹이었던 유리 코발추크의 거점이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은행인 로시아 은행과 연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스프롬 사건으로 로시아 은행은 주요 금융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푸틴 정부는 로시아 은행의 돈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새로운 옵샤크, 즉 검은 돈은 푸틴과 KGB 측근들의 개인적인 호화 생활에 사용되었습니다. 푸틴은 이를 자본으로 삼아 호화로운 저택을 지었습니다. 푸틴의 자택은 4,000제곱미터 크기로 3개의 헬리콥터 착륙장, 정박지, 찻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옵샤크의 용도는 개인적 사치뿐이 아니었습니다. 옵샤크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러시아의 해외 정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친서방 성향의 빅토르 유셴코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유셴코의 친서방 행보에 화를 내며 보복했습니다.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가스 보급이 여전히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가스 가격을 극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단 우크라이나가 로주크리네르고라는 스위스 중개 회사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가스를 구매하는 데 동의한다면 가스 가격은 계속 저렴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회유 조건이 붙었습니다. 결국 유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로주크리네르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가스 공급, 유통시장의 절반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로주크리네르고의 최대 주주이자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피르타슈에게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준 거래였습니다. 사실 로주크리네르고는 가스프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거래는 유셴코 대통령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우크라이나 의회는 유셴코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통과시켰습니다. 2006년 8월까지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 후보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우크라이나의 총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기업 탄압과 검은 돈 네트워크가 국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국부는 유가 상승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 내내 성장했습니다. 급성장한 러시아의 중산층은 이제 도심에 생겨난 서양식 쇼핑몰에서 쇼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딴 시베리아에서도 뉴질랜드산 양고기와 프랑스산 와인을 내놓는 식당이 들어섰습니다. 경제적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러시아 기업들은 서구 증권거래소, 특히 런던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한 해에만 러시아 기업들은 런던 거래소에서 40억 달러 이상의 주식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소련 붕괴 후 13년 동안 러시아 기업이 벌어들인 주식 매출 14억 달러의 3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러시아인들에게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런던 거래소의 상장 요건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요건에 비해 느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구인들은 러시아가 서방의 투명성 기준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주식 상장이 은밀한 검은 돈 거래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런던 거래소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정반대였습니다. 러시아 주식은 바이러스처럼 런던을 감염시켰습니다. 감염의 시작은 러시아의 재벌 출신 과도 정치인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옐친 시대에도 두각을 나타낸 정치인이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가 들어서자 푸틴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푸틴은 아브라모비치에게 런던의 첼시 축구 클럽을 구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푸틴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푸틴은 영국 국가 스포츠인 축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국인들이 러시아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예측했고, 이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저축은행인 스베르방크와 구소련 무역은행인 VTB와 같은 여러 주요 러시아 기업의 지분 51%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회사들의 지분 중 나머지 49%를 서방인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늘어난 현금 흐름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돈에 눈이 먼 영국인들은 러시아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자금은 역외 프론트 회사를 통해 런던을 경유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런던 부동산에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반면 런던의 변호사와 은행가들은 러시아 과도 정치가들의 수십억 달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런던을 통해 러시아는 서구에서 경제적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난 2008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새로운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많은 서방인들은 메드베데프가 러시아의 경제를 보다 자유로운 시장주의 체제로 되돌리기를 바랐습니다. 서방 지도자들과 협력하려는 메드베데프의 의지는 러시아에서 자유주의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메드베데프 집권 초기 러시아의 행보는 이러한 희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2008년 8월, 러시아는 친서방 성향의 구소련 동맹국인 조지아에서 군사행동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토에 가입하려는 조지아의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음으로 메드베데프는 후임자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메드베데프가 푸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푸틴은 정치적 영향력을 러시아 밖으로 더욱 확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2년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에 복귀한 후 경제적 상황은 러시아에게 좋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원천인 유가 상승은 둔화되었고 기업가들은 언제든지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러시아 경제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에 푸틴은 경제 개혁보다는 제국 확장 프로젝트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 기지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2월 27일 아침, 군 휘장이 없는 가면을 쓴 군대가 크림의회를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크림의회 건물 위에 러시아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류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크림반도인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은 푸틴 정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계속 확대되어 우크라이나 동부로 확산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른 용병들이 러시아 군용 장비를 사용하는 친러시아 성향의 군인들과 합류했습니다. 크림반도의 병합이 완료된 후에야 푸틴은 이러한 소위 자원봉사자 중 일부가 러시아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000명이었습니다. 이들 사망자의 4분의 1이 민간인이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전쟁은 서방 세력에 대한 러시아의 대리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전반에 걸쳐 푸틴 정권은 일련의 복잡한 자금 세탁 계획을 통해 검은 돈을 서방으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 중 일부는 푸틴과 가까운 재벌들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역외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게 가짜 대출 계약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러시아에서 검은 돈을 빼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브로커를 통해 거래를 자동으로 미러링하는 미러 트레이드를 통해 러시아 루블화로 러시아 주식을 사는 한편 겉보기에 연결되지 않은 회사들이 런던의 도이체방크를 통해 같은 양의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속임수로 조성한 검은 돈을 서방으로 퍼뜨려 세탁시켰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서방에 전파하고 싶었던 것은 검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화였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열린 사회와 같은 서방 NGO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 존중의 원칙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푸틴과 KGB는 이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들만의 NGO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NGO는 인권 존중이 아닌 러시아 정교회 교리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푸틴의 이데올로기는 전통에 대한 존중, 국가에 대한 복종, 반동성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출된 러시아의 검은 돈이 푸틴 NGO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푸틴 NGO는 러시아어와 문화의 서방 대중화에 힘쓰는 한편 크렘린 버전의 세계 행사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검은 돈은 러시아 코사크 중군사 청소년 캠프, 중군사적 바이커 그룹 나이트 울프,
표면상으로는 러시아 정교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성향 분리주의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성 바실리 대왕 재단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NGO를 통한 러시아 문화 확산 외에도 푸틴 정부는 검은 돈을 사용하여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오스트리아에서 극좌, 극우 성향의 유럽 반체제 정당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이들 국가에서 극단주의를 조장함으로써 EU를 약화시키고 러시아 제재에 대한 합의를 잠재적으로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곧 러시아의 목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더 큰 서유럽 국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푸틴 정부의 검은 돈이 보수당 금고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니콜라이 파트루쇼프 러시아 안보국장은 EU를 더욱 약화시킬 브렉시트 캠페인을 주도한 보리스 존슨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기 훨씬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인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관계는 악명 높은 러시아 최대 마피아 조직 솔른첵스카야 브라트바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도는 골동품 밀수업자 샬바 치기린스키라는 남자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치기린스키는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의 타지마할이라는 카지노에서 트럼프를 처음 만났습니다. 치기린스키는 카지노의 화려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치기린스키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트럼프가 거래한 장대한 KGB 관련 인물 목록 중 첫 번째에 불과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트럼프는 타지마할 카지노를 자주 찾는 러시아 출신 사업가들과 친해졌습니다. 일례로 필릭스 세이터와 그의 파트너인 테브피크 아리프는 트럼프를 위한 일련의 호화 개발 계획을 제안하고 그 자금을 조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이터와 아리프는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검은 돈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트럼프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한 러시아 출신 사업가는 많았지만 대부분은 실행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도전하자 러시아인들은 트럼프와의 거래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이터는 트럼프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과의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세이터는 코언과 모스크바에서 트럼프 타워 건설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이터는 다음과 같이 서명했습니다. 나는 푸틴을 우리 계획에 참여시킬 것이며 우리는 도널드를 당선시킬 것입니다. 트럼프의 가족에게도 러시아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6월 한 영국 언론인은 트럼프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기자가 상대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모스크바 변호사를 알고 있다고 하자 도널드 주니어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중순 구치퍼 2.0이라는 러시아 해커 그룹이 민주당 전당대회 컴퓨터 서버를 해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위키리크스는 힐러리에게 불리한 이메일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 선거 당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 의회 홀 전체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후에도 러시아는 백악관에 러시아의 통제를 받는 후보자를 심어두려는 대규모 계획을 철회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푸틴 정권에게 트럼프의 선거 승리는 그 자체로 뜻깊은 승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퓰리즘과 극단적인 메시지는 미국 내에 분열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나토에 반대하고 브렉시트를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인이 아니라 푸틴과 KGB였습니다.